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윤은옥입니다. 아마 매년 이 시기쯤 되면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지, 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에 주목할지를 가장 먼저 고민할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외식 트렌드를 뽑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도 저희가 선정한 트렌드가 산업에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농식품부와 AT에서는 매년 외식 트렌드 조사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데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년 트렌드를 도출하면서 그 해의 전반적인 트렌드의 흐름이나 경향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큰 트렌드 키워드를 뽑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코로나가 있었을 시기에는 트렌드의 변화의 폭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3년에는 글로벌 외식 환경이 유사성이 커지다 보니까 외식 트렌드 역시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24년에는 산업 간, 국가 간, 그리고 업종이나 세대 간에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내년의 외식 트렌드를 뽑고 나서 과연 내식 트렌드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트렌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계 없는 경험 경제의 진화라는 트렌드를 뽑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경험이라는 단어의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키워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경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험 경제로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험 경제에 대한 활용 범위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별화된 경험, 그리고 경험의 비즈니스, 그리고 경험을 제공하는 컨셉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처럼 경험 경제의 활용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경계 없는 경험 경제의 진화라는 트렌드를 뽑았습니다. 이 표는 각각의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세대별로 나의 나이대의 세대와 상관없이 나의 외식 소비 스타일은 과연 어떤 세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거, 그리고 재래시장은 중장년층에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저희가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 이들의 외식 행태를 보면 핫플은 세대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세대가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층들도 재래시장을 경험하고 향유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외식의 행태라든지 니즈에 대한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외식 산업은 정말 어려웠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외식업체들은 직원 수를 줄이고 영업 시간이라든지 영업 일수를 줄였다라고 응답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반면 영업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인지되는 메뉴 수는 오히려 늘렸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장에서 매출, 배달, 포장, HMR 등 간편식 매출 등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 매출 역시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각각의 형태별로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역시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부자재 등 각종 비용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인상, 상승, 구인, 난 이렇게 오르거나 어렵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식 업체들이 나름의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식재비를 조정을 한다던가 버티다가 메뉴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비스 수준을 오히려 좀 높여보자, 아니면 대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인력난이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조절해보자라는 여러 가지 대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우리는 폐업을 하겠다,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겠다라는 응답이 나타나 지금의 외식업 경영 환경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외식 소비자들의 행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외식 소비자들의 행태의 키워드도 고물가였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외식 횟수는 감소했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고요. 이 행태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침 식사 혹은 점심 식사처럼 상대적으로 내가 혼자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행태에 있어서는 횟수를 줄였다라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저녁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동반 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횟수를 줄이고 비용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외식 소비 행태가 단순히 뭐 횟수를 줄였다,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부터 야식까지, 그리고 일반 식사뿐 아니라 음료는 어떠는지, 디저트에 대한 외식 행태는 어떤지, 이렇게 세분화된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외식 횟수를 늘리고 외식 비용을 늘리는지, 오히려 반대로 줄이는 부분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외식 트렌드를 하나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식 트렌드나 아니면 경영 환경은 많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인 외식, 나홀로 다이닝, 나홀로 열풍, 혹은 홀로 만찬, 이렇게 1인 가구와 직접 연결되는 외식 트렌드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1인 가구의 비율은 이렇게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시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물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경영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해 그해에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트렌드가 어떤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나 경영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외부 영향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 외식이라든지 개인화되고 있다, 가치 소비가 확대되고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 취향, 경험, 공유, 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푸드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계속 변화되면서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권에 대한 거, 업종에 대한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이 상권이나 업종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트렌드에 비해서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식 트렌드가 외부 영향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있는데, 점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경영을 하면서 트렌드가 어떤지,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오고 어느 정도의 깊이로 올지를 예측하는 게 점점 사실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경영을 하는 분들은 트렌드가 외식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나 상품 개발을 하고 홍보 마케팅, 서비스나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서 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최근처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트렌드가 중요한 건 알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여러 순위에서 트렌드가 살짝 밀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앞에 저 현황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어떤 외식 트렌드에 주목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5년 외식 트렌드를 뽑은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최근 1년간 외식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1345개의 키워드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키워드별로 그룹핑을 해서 1차 33개 키워드를 도출했고요. 이어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의 5개국,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포함해서 30개의 키워드를 뽑고 이 해외 트렌드가 국내 트렌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야별 전문가, 외식뿐만 아니라 마케팅, 공간, 디자인, 인플루언서 등 분야별 2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해 뽑은 24년의 트렌드가 25년도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와 별도로 25년도에는 어떤 외식 트렌드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총 36개의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 리서치, 그리고 해외 트렌드,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서 외식 소비 행태부터 마지막 경영까지 4개 분야의 24개 키워드를 1차로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2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외식 소비자, 그리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24개의 키워드가 정말 25년도에 외식업 경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했고요. 이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25년 기준에서는 이 24개의 어떤 트렌드의 영향 요인을 보시는 것처럼 순서로 정리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인플루언서라든지 리미티드라는 키워드는 흐름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조금 아니다라고 하는 하위 트렌드는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 페이지인데요. 25년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외식 트렌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외식 행태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의 다각화, 그리고 소비 감성과 마케팅 분야의 밴드웨건, 메뉴 부분의 푸드 밸런스, 경영 부분의 승자 독식이라는 크게 4가지의 대표 키워드와 하위 키워드를 포함해서 총 21개의 키워드를 저희는 내년에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라고 도출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외식 행태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의 다각화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단어만 보셔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경기 불황, 고물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를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에 대한 횟수는 감소하고 집밥을 늘리고, 그리고 집밥에서 더 나아가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아니면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행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외식을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가성비가 있으면 돼, 혹은 가심비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성비도 가심비도 시성비까지도 5어가 아니라 모두 앤드 플러스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를 통해서 점점 실패 없는 외식을 내가 추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마 올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등을 통해서 외식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헤드라인 뉴스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고물가 고공행진의 외식업계 초저가 메뉴가 인기 있다 라는 기사처럼 올해 유독 저가, 초저가, 무한리필 이러한 업종이 불황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고요. 점심값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주문하고 1시간 내에 배송하는 퀵서비스 시장에서 올해는 간편식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거익선. 아니다. 반대로 1, 2인의 소가구 같은 경우는 작게 소분해서 주는 상품이 오히려 인기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불황이지만 취향 소비라는 말들을 계속 하듯이 나만의 맞춤, 나를 위한 어떤 취향을 반영한 외식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SNS를 통해서 나의 레시피라는 키워드들이 SN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또 식품이나 외식 업체들이 SNS에서 공유되는 인기 레시피를 상품화하는 모습들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비 감성과 마케팅 분야의 트렌드는 밴드웨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하위의 연관 키워드 4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행이나 흐름에 동조해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는 행태를 저희가 보통 밴드웨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최근에 보면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외식을 하는 모습을 흔히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외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굳이 따지면 젊은 세대와 좀 중장년층 세대가 같은 소비 행태, 같은 외식 니즈를 갖고 있으면서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들의 어떤 트렌드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와 소비를 주도하는 중장년층의 세대가 같은 소비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 차별화된 경험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식업체들도 경험 디자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 디자인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한정적인 거, 희소성 이런 거에 대한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뭐 팝업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외식업체들에서의 어떤 경영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밴드웨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흑백요리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흑백요리사와 함께 이 미식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정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약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백요리사를 통한 쏠림 현상이 오프라인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이제 간편식 시장으로까지 옮겨지면서 이러한 쏠림 현상,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어떤 리뷰라든지 아니면 방문하지 않았는데 내가 방문한 것처럼 리뷰나 후기를 올리는 미방문 후기, 그리고 협찬 리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피로감에 반대해서 오히려 나는 인지도 이런 유명세보다는 진짜 리얼한 후기, 진실성이 있는 후기를 더 찾고 주목하는 흐름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내돈내산 인증 기능이라는 것을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아마 리뷰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광고성 리뷰가 아니라 진짜 리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리뷰를 조금 관리하는 형태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저희가 외식 쪽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들은 시니어층의 소비 행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서 젊은 층의 외식 행태나 니즈를 시니어층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니어층은 집에서 음식을 하고 명절 때는 더더군다나 집에서 만든 명절을 가지고 그 명절을 보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제는 이들 시니어층도 간편식으로 일반 식사를 하고 명절도 간편식으로 보낸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SNS를 활용하거나 하프를 찾아다니는 것도 이제 새롭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외식업을 경영하면서 시니어층의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타겟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메뉴 트렌드는 푸드 밸런스라고 명명을 하고 역시 하위에 관련된 4가지 키워드를 구성을 했는데요.
아마 코로나 이후부터 뭐 트렌드 아니면 메뉴에 대한 트렌드를 논할 때 건강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건강 트렌드도 해가 갈수록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 완성된 음식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떤 재료로 어떤 조리 과정을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예전처럼 건강은 짧은 시간에 뭐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쇼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은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 가야 한다라는 롱폼 컨텐츠로 인식을 하면서 뭐 대체식, 뭐 제로나 뭐 로우, 그리고 채식 비건, 이러한 트렌드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푸드게이지라는 단어를 올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건강도 중요하죠. 채식도 해야 되고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평생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미식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어,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었어라고 하면은 내일은 뭐 채식을 한다든지 저칼로리 음식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행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비건에 대한 것, 채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시장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 편의점 CU에서는 대학가나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샐러드 특화 매장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시범 운영에 따라서 내년에는 100개 정도까지 이 샐러드 특화 매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건이나 채식에 대한 흐름은 지자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각각의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특산물을 활용한 비건 메뉴를 개발을 하고 채식 메뉴를 개발을 해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로컬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제철 음식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식업체들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로컬이나 제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영 분야의 트렌드는 승자독식이라고 명명을 하고 하이웨이 데이터의 고도화, 특화 매장의 확대, 인앤아웃소싱, 컨셉 전쟁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 올수록 경쟁력이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경영 상태가 어떤지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찾게 하기 위한 우리만의 컨셉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결국 연구하고 노력하고 전략화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 있는 업소들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런 업소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쌓이면서 결국 승자 그룹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외식업체들의 어떤 전략, 어떤 흐름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특화 매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기업형 외식업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 매장과 다른 특화 매장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지금의 그리고 미래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고객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어떤 뭐 컨셉이라든지 서비스 형태, 메뉴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도 역시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경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만큼 트렌드에 그리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경험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미 농식품부와 AT에서는 더 외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외식업체들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무슨 배달 플랫폼 아니면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들을 외식업체에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익 측면에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각의 외식업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스몰 데이터까지 합쳐져서 같이 분석을 한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승자 독식, 승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2025년에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렌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식 소비 행태에 있어서는 고물가, 불황, 외식 물가라는 키워드가 지난해,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산업 간의, 업종 간의, 업태 간의 그리고 세대 간의 소비 행태 역시 경계와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반면 외식업체는 소소익선, 줄이고 적을수록 좋다라는 니즈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외식 종사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외식업 경영 환경이라든지 트렌드에 있어서의 차이나 견해도 좀 미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양극화되고 세분화되고 더더욱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트렌드에 대한 트렌드를 뽑고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식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외식업 경영을 하면서 모두가 트렌드를 꼭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상황에 맞게 외식업 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트렌드의 흐름이 내가 종사하고 있는 외식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경영을 하는 것과 이조차도 모르고 경영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2025년에 주목해야 할 외식 트렌드는 아마 연말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더 외식 사이트를 통해서 풀버전 보고서가 업로드가 될 거니까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에 저희가 외식에서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